2011년 12월 중국 내몽골 자치구 인구 약 7만 명의 작은 마을 다옌진. 이곳은 소형 시장이 있는 시가지를 제외하면 인적이 드문 지역이 대부분이고 광산 근처의 오래된 가옥은 하나둘씩 폐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멀게만 느껴지는 평화롭고 조용했던 이 마을에서 나흘 동안 3명의 여성이 실종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2월 17일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취직한 나리만은 평소처럼 친구와 함께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지만 다소 먼 거리 탓에 버스를 타야 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야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 한두 대씩 지나가는 버스, 그리고 간혹 보이는 불법 택시가 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섰고 운전석의 남자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추우시잖아요. 매우 친절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나리만은 차에 올랐고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날 저녁 무렵 나리마의 친구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나리마라는 이름이 떴지만 전화를 받자 들려온 건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뭔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에 친구는 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장난을 칠 사람도 아니었기에 이상함을 느낀 친구는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딱딱한 음성 메시지가 그녀의 귀에 울렸죠. 시간이 지나도 나리마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확인 결과 귀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던 친구는 결국 가족과 함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19일, 스샤오리라는 여성이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자주 갔던 시장과 공원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말을 아끼는 조용한 성격으로 가정에서는 부지런하고 자상한 엄마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일탈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과 신분증이 집에서 발견되자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0일, 마수메이라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이날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밍크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불안해진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단 나흘 동안 3명의 여성이 사라진 이 사건은 조용했던 다이앤진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마다 문을 꼭 잠갔고 여학생들은 단체로 등하교했죠. 실종자 중 한 명만 모피 코트를 입었음에도 모피 입은 여성만 노린다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은 모피로 된 옷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혼자 외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성격도, 나이도, 외모도, 재정 상태도 전부 달랐죠. 그렇기에 경찰은 이 사건이 무차별적 연쇄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목격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 목욕탕, 골목, 정류장 인근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실종자들의 동선은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유일하게 날이 많은 목욕탕 카운터에서 마지막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나 택시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했을 테니 경찰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날 그녀가 버스나 택시를 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당일 나리마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목욕탕 근처에서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번호판이 없는 회색 승용차에 여자 한 명이 타는 걸 봤다는 그의 증언에 경찰은 그녀가 불법 택시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불법 택시 기사들의 목록을 확보했고 그중 왕시둥이라는 남성을 주목했죠. 과거 강도 전과가 있었던 그는 현재는 불법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 조용함은 어쩌면 무언가를 감추려 했던 침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36살의 왕시동은 1998년에 강도질을 하다 체포됐고 오랜 수감 끝에 2011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학력과 기술이 없는 데다 전과 기록까지 있어 그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죠.
그는 결국 불법으로 택시를 운전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손님을 먼 길로 데려가 요금을 더 받는 식의 사소한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몇십 위안. 결국 그는 더 큰 걸 노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성들, 외진 골목,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오 슈치안이라는 남성을 끌어들여 자신이 계획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오 슈치안은 그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법과 도덕은 이미 오래전에 버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범행은 택시에 태운 손님을 위협해 돈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역할을 나누어 왕시동이 운전과 유인을 맡았고 자오 슈치안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손님을 제압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첫 범행을 실행했고 그 대상은 실종된 나리마였습니다. 목욕탕 근처에서 그녀를 태운 뒤 뒷좌석에 짐이 있다며 일부러 앞자리에 앉도록 유인했죠. 하지만 사실 그가 짐이라고 말한 천으로 가려진 것은 강철 와이어를 손에 쥔 자오 슈치안이었습니다. 곧 택시는 인적 드문 도로로 진입했고 그 순간 자오 슈치안이 나리마를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위협만 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얼굴이 들켰을 가능성 때문에 결국 그녀를 살해했던 것이죠. 그 뒤로 미리 봐두었던 근처 폐광촌으로 향했던 그들은 그녀의 지갑과 귀걸이, 반지, 핸드폰 등 돈 될 만한 것들을 챙긴 뒤 근처에 있던 우물에 유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흘 동안 총 3명을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범행은 단순했고 계획적이었으며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뒤로 경찰이 왕시동을 감시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이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경찰은 근처 폐광촌에서 최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화덕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안 살긴 했지만 가끔 떠돌이들이 흘러 들어오곤 했기에 그들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은 화덕을 면밀하게 살폈고 그 아래 지하 창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창고 안에서 실종됐던 스샤오리와 마슈메이의 시신이 발견됐죠. 그들의 목에는 강철 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처음 실종됐던 나리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세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주목하고 있던 왕시동의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귀금속이 사라진 점을 착안해 범인이 이를 처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금은방을 탐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금은방에서 피해자들의 귀금속이 발견됐습니다. 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판매자의 인상착의가 왕시동과 정확히 일치하자 경찰은 곧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홀로 집에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강철 와이어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발견하자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그러긴 했지만 쉬창바오라는 사람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그의 주장에 쉬창바오를 찾아갔는데 당연하게도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은 쉬창바오가 아닌 자오 슈치안이었으니깐요. 왕시동이 쉬창바오를 공범으로 지목했던 이유는 함께 범행을 저지르자는 제안을 그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고 결국 그는 진짜 공범인 자오 슈치안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얼마 뒤 체포된 자오 슈치안 역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얼마간의 신문 끝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피해자인 나리마를 유기했던 우물로 경찰을 직접 안내하며 사건은 종결됐죠. 2012년 12월 17일 내몽골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 검찰은 DNA를 비롯해 그들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둘 다 범행을 인정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의 범죄가 사회적 파괴이고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며 둘 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이후 다현진의 길거리에는 보안 카메라가 늘었고 여성 혼자 택시를 타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리마의 어머니는 매년 12월이 오면 딸이 마지막으로 갔던 목욕탕을 방문하고 스샤오리의 딸은 어머니가 자주 가던 시장에 들러 닭을 사고 채소를 고릅니다. 마슈메이의 손자는 할머니가 생전에 쓰던 장갑을 보관하고 있죠.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기를, 모든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